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법령 제도 이해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박완식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행정공무원들 또 국가전문 자격사 대상으로 행정의 법률에 관한 문제 또 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 경력이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제 경력은 이제 중간중간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교수 소개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행정법령 제도의 강의 순서는 이제 행정에 관한 그 목표, 비전, 성공 비결, 특히 국가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또 이제 국가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제도, 행정사 법령, 또 행정사 국민 상담 컨설팅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느냐?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 1조나 행정에 관한 모든 법에 관한 것을 첫째 1조에 보면 전부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사법 1조도 마찬가지로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이제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목표, 성공 덕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가 본격적인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성공 덕목 4요소로 지능, 지식, 기술, 자세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자세가 성공의 97%다. 자세가 중요하죠. 인간의 자세. 또 인간 관계가 성공의 85%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와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는 말이 있죠. 특히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호지자 불여 낙지자,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거워하는 것이 낫다. 저는 낙지자 불여 감지자로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 기뻐하는 것보다 또 감사로 하는 것이 낫다. 우리 모든 일을 감사로 할 때 건강도 하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과 감사로 극복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춘 시의 첫 연을 보면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런 청춘의 의미를 한번 청춘의 시를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항상 젊게 내 스스로 꿈을 갖고 절대로 힘들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강의하고 활동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건강해요. 건강도 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활동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의 정의 섬기는 자로서의 국가 전문 자격사들, 특히 행정사의 역할에 관해서 여러분들 행정적 편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의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신문에 공고가 난 것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근부에 석사 과정에 바로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을 광고에 보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첫 시간에 교수가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의 개념을. 그래서 퍼블릭은 공공성 아니에요? 애들은 접두사고, 또 미니스트리는 목자, 장관, 섬김, 봉사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자, 장관, 섬기고 봉사. 우리는 국가 공직자들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을 섬기는 자로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제 고위 공무원이나 중하위 공무원도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법 1조에 보면은 국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 디지털 시대, 행정 발전을 위한 창조적 변동력군,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행정 발전은 물론 행정기본법에 나오는 적극적 행정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 총무성 초청으로 일본 행정사 제도를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세미나에서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가해 법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법률가, 거리 가짜. 제가 그걸 왜 가해 법률가냐 물어봤더니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어.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그 참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하면서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전문자역사가 바로 행정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격증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사가 있고 또 민간 자격이 있죠. 국가 전문 자격사는 뭐 행정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민간 자격도 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개인 정보관리사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개인정보관리사는 우리 국가 전문 자격사들이 꼭 알아야 될 필요한 거예요. 심리상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담하기 위해서는 또 컨설팅, 국민을 상담하고 국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가져야 되고 또 개인정보관리사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지도사, 우리가 요즘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안 봅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책들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자격 구분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행정사 분류를 보면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기술 행정사라고 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정사가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 행정사도 지금 숫자가 이 밑에 나옵니다만은 벌써 44만 시대가 왔죠. 44만 7,368명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왔다. 행정사 시대로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44만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사를 하고 있는 등록해오는 한 3천여 명 이렇게 된다. 뭐 정확하게는 2,967명이죠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건 아시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일본 행정사들이 가해 법률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행정사 우리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본 행정사 제도 1조에 보면은 제도를요. 이 법률은 행정서사의 일본은 행정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사의 제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절차의 원활한 실시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민의 편리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편리에 이바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민권익보호.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본에는 뭐 행정사가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전문 자격사 중에도 굉장히 아주 자격사로 크게 발전했고 내가 가서 방문했을 때 법인 제도만 해도 법인만 해도 514 법인이 있었고 45,205명의 개업행정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업행정사도 많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행정사를 이렇게 연구하려면 또 일본의 책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행정사 제도를 연구해서 국회에서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주요한 기본 법률, 우리 전문 자격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권익보호, 자기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우선 이런 법은 꼭 알아야 된다.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 개정된 법률이 뭐냐, 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법은 뭐 있느냐, 대법원 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를 통해서 판례라든가 이런 걸 다 알면은 법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사들은 이런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특히 행정사가 알아야 될 주요 법령, 헌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을 알아야 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구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법이죠. 그래서 이 최고법을 알아야 그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헌법, 어떤 법이나.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법도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잖아요. 헌법이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헌법 총강에서는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4조, 5조, 10조, 국민 편익, 행복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 국가 전문 자격사들의 그 법의 1조에 목적된 것이 여기에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들, 특히 행정사들은 정부 조직법과 지방자치조직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보면은 1차의 객관식이죠. 여기 이제 공통 과목이죠. 민법, 종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지방자치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차에 가서는 뭐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뭐 기술 행정사라고 합니다만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2차는 논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민법, 계약, 행정 절차론, 또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비정사건 절차법 등 이런 법들은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일반 사법이죠.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법은 절차법이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그런데 요즘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의 전반적인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민법상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20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행위의 종류로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죠. 그런데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기본법의 기간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민법을 준용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민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특히 단독행위에 관해서 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건 우리가 바로 그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도 알아야죠. 계약,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인데 최근에 조합 설립까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사 해야 되죠. 또 계약서도 써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합동행위, 공동 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 설립하는 법률행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기본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법률이 사실은 5천여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전체 법을 총칙적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행정기본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기본법에 관해서 이제 새로 이제 개정돼서 시행이 되게 됐죠. 특히 2023년 3월 24일부터는 완전히 시행이 됐고, 원래 2021년 9월 24일 법률 제 17,979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여 개 중 4,600여 가지 이상의 행정에 관한 법을 행정기본법으로 묶어서 총칙적 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행정기본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해서 적용할 때 1장을 준수한다. 그래서 이제 1장 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한다. 이바지하면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1조의 목적은 국민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행정의 모든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행정은 민주적인 민주국가에 맞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그런 행정법이 되어야 됩니다. 또 헌법에 맞는 적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한 행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적정성을 기해야 되고 효율성,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의 원칙도 보면 2장에 이제 2장 8조 13조까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법치행정이 원칙. 법에 합법해야죠. 헌법에 합치돼야 됩니다. 모든 법에 합치돼야 됩니다. 행정. 평등의 원칙. 행정은 함적 이유, 남녀 연역 없이 국민의 차별 금지하는 이런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해야 되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 행정처는 동일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 공익 사익 비례해야죠. 예를 든다면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그럼 고속도로는 공익에 유익한데 그만큼 유익한 만큼 개인의 토지에 대한 수용에 대한 적정한 비례에 맞춰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실 의무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2조에도 규정이 됐죠. 그런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제가 이제 지금 윤리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연수교육이나 이런 데서 자격사, 전문 자격사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윤리 강령도 연구해봤고 각 전문 자격사 단체의 윤리 강령도 연구했는데 신성실 원칙이 다 규정이 됐어요. 권력남용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용 금지. 그렇기 때문에 민법 2조 바로 신성실의 원칙은 모든 전문 자격사 단체에 이것도 적용되고 있다. 신뢰 보호의 원칙.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담에서 나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또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자금과 관련 없는 의무 부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시에 다른 토지, 기부 체납 이런 것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본법의 용어, 또 2조에서는 각종 용어를 하고 있어요. 법률, 뭐 명령, 이런 헌법, 법률 이런 것은 전부 법률이죠.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법령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규칙은 헌법에 규정한 바 없으나 행정조직 내부에서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자세히 규율하는 명령 형식으로 됩니다. 또 자치법규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그리고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규칙이 있죠. 이것도 다 법령에 해당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책무, 행정청은 뭐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기관이나 사인을 말합니다. 국민 주권주의에서 볼 때 근원적인 행정주체는 국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행정 주체로서 행정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또 공무수탁 사인이 행정 주체가 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적극 행정의 취지, 행정기본법 4조에 있죠. 행정 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변동한, 적극적으로 해야지 사실 소극적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사무관, 서기관 또 헌법기관에 또 이제 상임위원도 하면서 또 고위공직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그 공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래요. 웬만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무사안일 하게 돼요. 그냥 편안하게 법에만. 그러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에 적극적으로 어떤 추진을 하는 그런 것이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든가, 국민 권익에 도움 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적극 행정이 특히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고 우리가 제4조 적극 행정 추진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행정도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칙 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벌써 그 시행이 됐습니다. 2021년도 이제 마침 그 우리 대한행사회가 원래 8개 행정사협회가 있었는데 대한행사회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행정기본법도 새롭게 나오게 됐어요. 2021년도. 그러다가 이제 2023년 3월 24일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3조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에 대해서 이제 특히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요.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 처분, 뭐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의 폐쇄와 정지,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없다 됐습니다. 5년이 지나면은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5년이 지난 행위를 뭐 다시 찾아서 그 5년이 지나서도 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법인 설립 인허가를 받았다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그거는 5년이 지나서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렇죠? 당사자가 인허가의 신고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못한 경우라든가 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를 깊이 방해, 거부하여 제척 기간이 지나는 경우, 이런 때는 이제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 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5년이 지나도. 그리고 행정청은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 처분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소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기본법의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행정처분에 관해서 우리 행정작용이죠. 행위는 하나의 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중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상 강제, 이의신청, 또 과징금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상 강제, 행정 대집행, 또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또 강제 징수, 또 즉시 강제로 폐쇄 필요시 경찰관이 즉시 폐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행정상 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이 있을 때 처분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은 좀 다르죠.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징금 문제가 있는데요.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사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인용재개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억울하게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그때는 과징금으로 이렇게 하고, 본문에도 있으니까 34조에 과징금으로 하면은 정지 안 당하고 과징금 물고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업무정지가 한 6개월이나 돼가지고 6개월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못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뭐 물질적으로도 손해지만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징금 제도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략하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행정처의 입법활동도 이제 우리가 입법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령 해석도 법제처, 법무부 또 이렇게 법령 해석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잘 알아보면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본법의 재정기대의 효과, 법치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 AI 시대, 국민 편익 중심 이런 것을 강화했다. 행정법 체계의 효율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이것은 이제 행정심판에서 별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은 우리가 행정법원에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기관이죠.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가든 우리가 부당한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죠.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 경우죠.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국세 문제라든가 또 뭐 세무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징계 문제 또 특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하시고 또 음주운전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죠. 먼저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행정사 법원 앞에서 이제 소망 행정사를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그 교육을 주로 했어요. 처음에 참 제가 겁도 없이 사무실도 꽤 넓은 거 한 3, 40명 이상 들어가는 교육장까지 있는 데를 얻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그 강의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간 거기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실습 교육도 제가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법률 행정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 생활도 했지만 사무관, 서기관 또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 생활도 했지만 또 그 이상의 이제 헌법기관에 여러 가지 상임위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직에 대한 실무 경험도 있고 제가 참 감사하게도 석사는 서울대학 행정대학을 했지만 박사 과정은 이제 단국대학을 와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박사 과정에 이제 특히 그 제가 필요한 과목에 이제 합격은 되는데 면접 시험 때 묻더라고요.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 그때 연구실장도 하고 방송실장 이렇게 쭉 그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위탁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국대학에 가서 박사를 했는데 바로 박사학위 받자마자 행정학 박사 여기 받자마자 법정대학 교수로 관동대학에서 오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또 남북을 비교해서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교재도 그때 한 20여 권 또 제가 마침 강릉에 가서 아주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또 방송 실장할 때 제가 같이 쓰던 유명한 소설가죠. 그때 소설가들이 글을 다 써오면은 제가 이제 그걸 다 검토해 가지고 KBS, MBC, SBS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저도 물론 방송을 한 10여 년간 쭉 그 분야에 사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을 만나 가지고 이제 꼭 시하고 수필하고 문단에 등단을 했으면 좋겠다. 교수님 하면서 실장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나서 하여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집 수필도 한 10권 내가지고 제가 문학활동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회과학과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관련성도 많고 또 국민 권익을 위해서도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이제 가수들 중심이 된 그 법인 하나 설립을 해달라고 해서 한 30여 분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 때문에 했더니 나보고 행정학 박사님이시고 행정사님이시고 하니까 또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강의도 다 들었지만 그래서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곡 불렀어요. 마침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신 비 내리는 고물에 한 곡 불렀더니 자기네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막 그냥 저에게 좋은 노래 들었다고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문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전문자기사들 내가 법률 행정을 전공했지만 음악도 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제가 시집 수필집이 한 10권이 나가니까 그린군강산 작곡하신 최경섭 선생이 12곡을 가곡을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비둘기 작곡한 분이 3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 작곡한 분이 한 2곡에서 17곡이 지금 음악저작권협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예술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저작권도 우리 행정사들이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제 것도 하고 또 남의 것도 이렇게 내가 상담도 해주고 하도록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뭐 저작권료도 뭐 작사자 50% 작곡자 50%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문화 예술도 하면은 제가 법률행정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법률행정 하면은 조금 약간 국민들이 생각할 때 듣는 사람이 생각할 때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딱한 걸 부드럽게도 강의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문학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다 아는 것이 좋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문과학 김영석 교수의 강의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분은 꼭 인문과학을 강조하잖아요. 인문과학과 사회학 중요한 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강조하고 철학 뭐 인문과학 사회학 인문과학 또 뭐 공학 부분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사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가 이제 국민 권익을 위해서 사실은 근데 이게 1906년부터 이제 처음에는 대서업 규제 규칙으로 이제 공포됐습니다. 사실은 대서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단순한 어떤 그 문서를 뭐 써주고 또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1975년 12월 30일 날은 행정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공포됐습니다. 물론 1961년에는 행정서사법이 제정 공포됐고 그 다음에 개정이 됐고 또 이제 행정사법이 2011년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 대한행정사회를 행정사가 있었는데 또 대한행정사협회도 있었고 8개 협회가 여러 협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대한행정사협회 교육부회장도 하고 또 이제 대학 교수 총장을 지냈다고 해서 교육을 주로 맡아서 전반적으로 그때는 뭐 우리가 2021년 통합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완전히 한 10여 년간 교육을 했습니다. 법률 행정. 전국적으로 그때 꽤 많이 왔어요. 한꺼번에 몇백 명씩 옵니다. 그러면은, 막 대학 강당도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막 몇백 명 이렇게 많이 올 때는 거기 빌려가지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그걸 주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리 행정사 또 국가 전문자에서 행정사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행정사를 통해서 국가 행정 제도 발전은 물론이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0일 이제 행정사법이 개정됐고 행정사회로 통합 법정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저희가 초창기 대한행사협회 이제 대한행사회죠. 하나로 통합된 행사회 초대 이사 또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계속 교육위원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대한행사회 대학의 종장을 했다고 해서 또 그동안 교수로 오랫동안 수고했다고 해서 또 고문으로 위촉을 해주셔서 지난번에 고문으로 또 위촉까지 받았습니다. 고문들은 이제 전 회장급 또 장관으로 그동안 우리 행정사협회 귀한 분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저를 고문으로 세우셔서 뭐 더 열심히 제가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법 개정 주요 내용은 뭐 이렇게 이제 행정사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의 업무는 수임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에서 이제 기본 소양교육도 물론이지만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 행정사, 회사행사, 번역행사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고 행정사가 준수사항은 뭐 지금 금방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행사법 보면은 목적이 행정제도를 확립을 위하여 또 행정사와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민의 편익 도모가 1차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업무가 2조에 있는데 행정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고객이 오면은 위임 계약서를 꼭 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서 주는 서류의 작성,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 신청이라는 것 다 작성할 수 있다. 또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도 작성할 수 있고, 기타 이제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의 신청, 청구, 신고,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인허가, 뭐 법인 인허가라든가 각 여러 가지 큰 법인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학교 법인까지. 뭐 큰 회사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하면은 비영리법인을 주로 얘기합니다. 영리법인 예를 들면 주식회사나 한 명에서 합자회사 뭐 이런 상법상의 영리법인들은 또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행정기관에 지치는 않은 비영리기관, 공익기관, 공익법인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계 법령에 따른 또 상담돼야 되고 이런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사실조사 확인 이런 것도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 업무와 관련돼서는 제가 사실은 처음 행정사 시작하자마자 국적을 취득해달라고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취득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때 출입국 기관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출입국 업무 한번 해본 일도 없습니다. 망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렇다고 상담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상담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한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다음에 와서 위임 계약은 한 2, 3일 후에 쓰십시다 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놓고 그날 저녁부터 그냥 국제법, 출입국관리법 막 달달해오다시피 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답이 나와요. 답이 있어요. 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뭐 3천만 원 이상 뭐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기타 임대 보증금 또 현금 영수증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또 예금 증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그걸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 가서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제 실제로 또 알아봐야 되지 않아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내 말하는 게 다 똑같다 이거죠. 아니 너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뭐 쭉 법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신청서 국적 취득에 관한 신청서를 이거 써오면 됩니다 하고 주더라고요. 그 이제 가지고 와서 왔는데 그 사람이 한 2, 3일 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다 하고 그런 게 없느냐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또 본국에 범죄 경력이 없느냐 뭐 이런 걸 전부 물어보고 그게 이제 합당하니까 제가 신청서 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데 그런 걸 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사의 출입 관련 업무 지금 그런 것도 있었고 행정심판 권리구제에 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업무정지, 영업정지 같은 것도 내가 해서 인용 제기를 받은 것도 있고 출입 관련 업무도 이렇게 법을 그러니까 이런 법을 알아야 돼 일단은. 또 법인 설립 인허가할 때는 그 법인에 관한 뭐 재단법이냐 사단법이냐 또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각각 이런 그 법을 관련된 법을 알아야 된다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것도 알아야 좀 더 부드럽게 일을 할 수가 있다. 쉽게 또 상담도 잘해줄 수가 있다. 행사법 3조 행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업무를 할 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다른 변호사 업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똑같습니다. 우리도 뭐 세무사 업무를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또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아까 보세요. 나한테 위임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성실히 하려고 제가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그걸 해줬잖아요. 국적 취득하는 것도. 성실히. 그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민법 2조에 있고 우리 윤리강령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절대로 재산상에 어떤 잘못해서
뭐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거죠. 금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 예를 들면 아프거나 어디 해외 출장을 가거나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행사에 위임받은 행위 다만 당사자의 동의한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다. 달리하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업무도 폭력을 당한 가족하고 폭력한 사람하고 언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돼서 같이 왔어요. 그냥 둘이 서로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해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처리부도 작성해야 되는데 비밀 업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업무 위임받은 사람의 우리 정보는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 처리부도 저는 꼭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작성해 놓으니까 하게 된 것이 어느 때는 한번 구청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업무 한 처리부를 좀 제출해달라 이런 또 공문도 왔어요. 그 제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업무를 미리 대부해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의 기본 윤리와 자세도 지켜야 된다. 행정사는 품위를 해야 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되고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동도 지향해야 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신성실의 원칙이죠. 상호간의 신의와 우애를 존중하고 예의를 가져야 된다. 의사전달, 상담 능력도 가져야 된다. 또 행정사 전문가로서의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여기도 문화예술과 같은, 그렇죠?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회문화도 기여할 수 있고 우리 한류문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적극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죠? 뭐 이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행정사는 상호 존중주의에 입각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안 된다. 아까 인간관계가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자세가 인간관계가 성공이 90%, 85%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는 그 개업행정사는 연수 교육이 꼭 있죠. 직업윤리 필수 과목 교육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 성공 4A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4A 바이러스는 언론이스, 외로움을 조심해야 한다. 애들탈이, 또 성적인 관계도 조심해야 한다. 얼로간스, 교만, 애드벤치식, 너무 모험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에 져서 성공 징후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4A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고 하면서 우리 행정사도 성공한 공직에서 또 시험 합격자로서 우리가 행정사로 들어왔을 때 이런 윤리 자세 이런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또 행정 절차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목적이 전부 행정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 그렇죠? 국민의 권익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서 해야 되고 행정 절차법도 목적이 국민 권익보호가 있어요. 국민의 권익보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상담 컨설팅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사법 이제 2조 6항에도 컨설팅을 잘해야 한다. 상담을 잘해야 한다. 그렇죠? 저는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행정사 자격도 가지고 있지만 몇 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도 1회 때 제가 상급공 사무관으로 이제 시험 봐서 합격에 들어갔을 때 바로 1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가 났어요. 하여튼 자격은 다 따놓자 해서 법학을 우리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다 따놨어요. 또 경영지도사도 경영 컨설턴트 자격도 제가 따려고 한 게 아니라 한 번은 상공부 장관 명의로 공고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공고가 났느냐.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이 세 박사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자격 신청을 하면 교육받고 경영지도사 자격을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그게 신청을 했습니다. 3개월 교육 받았어요. 그래 또 시험 봤어요. 시험 봐서 합격하니까 그 자격이 나오더라고요. 자격 받자마자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나왔습니다. 바로 상담을 해줍니다. 기업체 장들하고. 기업체 모두.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 물어본 대로 다 내가 상담을 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학도 알아야 되잖아요. 경영학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다닐 때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었고 바로 아래층 1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습니다. 배우는 과목이 거의 비슷해요. 표기만 다르지 뭐 똑같은 과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대학원은 뭐 조직행정론, 됐다면 경영대학원은 조직관리론, 행정대학원은 인사행정론 했다면 거기는 인사관리론, 행정대학원은 재무관리론 하면 거기는 재무관리론. 다 똑같잖아요.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안에 내용은. 다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적용 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학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학문이고 경영학은 기업체에 적용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습니다. 사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대기업 또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에 다 적용되는 학문이 경영학이잖아요. 그런데 행정학, 경영학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행정학을 전공한 것도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 자격도 가지고 있죠. 경영 지도 자격도 받았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진단 지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직 경력을 통해서 행정 실무도 경영하고 또 경영 컨설턴트 상담 경영도 직접 해보고 모든 컨설턴트 그리고 또 이제 실제 가서 진단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담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행정적으로 피해를 본 어려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자에서도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상담을 가져오면 꼭 그렇게 상담을 해줘요.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적으로 그런 문제를 상담해 줘야 되고 변호사는 특허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감정사는 감정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업무가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자격사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 것이 제가 이제 그 국제노동기구인 ILO죠. 컨설팅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얘기잖아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여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의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자문 서비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에 그런 걸 해주지만 또 개인의 우는 상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직에 잘못된 것도 해줘야 되지만 개인의 어떤 행정적으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상담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원칙에 있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와 컨설팅의 필요성, 행사법 제2조 6항,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행정 컨설팅, 고객 상담 진단 지도, 진단해서 지도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억울한 일 당했느냐,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당했느냐, 법령 제도, 대내 행정 운영과 함께 컨설팅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필요성, 또 행정사업 자기관리 컨설팅, 효율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리더십 이론에도 나옵니다. 3S 리더십이라고 자기관리, 셀프 리더. 자기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보일 때 지식이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품위도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진실해 보여야 되잖아요. 또 표정도 좋아야 되잖아요. 뭐 교만하게 앉아서 뭐 아는 척하고 막 해도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건 모든 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 해야 된다. 또 법령 정보 모두 잘 알아야 되잖아요.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컨설턴트처럼 조직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필요해서 경영정보, 경영전략, 고객 수요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 컨설팅으로서
성공 전략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된다. 창업 컨설팅, 케어 컨설팅, 위기관리 컨설팅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행정사들을 상담할 때 행정사로서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에서 바로 행정사를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컨설팅 해줘야 돼. 국제노동기구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행정사에 우리가 이제 컨설팅 과정에서 창업을 하려면 먼저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 소양교육, 여러분들이 소양교육이 왔습니다. 행정사들이 행정사 차리려면 소양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그리고 이제 보통 뭐 한 번씩 또 2년마다라든가 전문사 회사들이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또 1년마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격을 받고 기본 소양교육 받으면 업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 신고를 행정사 등록도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절차를 밟아서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 창업 컨설팅도 이런 방법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출입국 관계를 대행하려면 대행기관 등록도 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그때 출입국 업무를 처음 했기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격을 받았어요. 출입국 대행기관. 법무 출입국 대행기관을 바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을 가지면 기관 등록증을 가지면 또 출입국 업무, 대행 업무도 잘 해갈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 사무실 입지 선정은 뭐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꼭 뭐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뭐 되게 출입국 업무는 뭐 외국인들이 많은 중국 동포들은 또 대림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고 또 고려인 동포들 러시아 그쪽은 뭐 동대문 쪽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뭐 하고 하는 게 좋죠. 또 음주운전 면허 같은 경우는 경찰서 부분이라든가 근데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AI로 하기 때문에 AI 시대. 저는 뭐 또 사무실은 이제 법원 앞에 또 있습니다만 교대에 그러나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계 없어요. 저는 더구나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신 TV 치면 유튜브에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다 보니까 그 유튜브마도 보고도 막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가 80% 이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일반 텔레비보다 더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벌써 남은 박완신 TV 뭐 저는 그렇게 뭐 꼭 구독해 주십시오 그런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써 5만 6천 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AI 시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행정도 지금 디지털 행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 디지털 행정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ICT,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AI 시대에 대비하는 이런 행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0분서 커스터머 고객의 욕구라든가 목표, 시장의 고객 니즈도 봐야 되고 컴페티션, 경쟁자의 동향도 봐야 되고 그렇죠? 경쟁자의 강점, 약점, 또 컴퍼니, 자기 현재 상황이라든가 고객 만족 동향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컴퍼니, 자사지요. 그래서 이제 또 수합 분석을 해야 돼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스트렝스, 강점, 약점, 위크니스, 그렇죠? 기회, 어퍼튜니티, 또 위협, 트릿. 이게 우리가 이런 분석, 수학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기술을 가져야 된다. 노그리지, 그렇죠?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노그리지, 지식,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셀프 리더로서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는 국민에게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 서번트 리더. 또 화합도 잘해야 돼요. 슈퍼 리더로서. 그게 바로 3S 리더입니다. 그 내가 벌써 먼저 설명을 드렸죠. 셀프 리더로서의 또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행정의 개념도 얘기하면서 목자 장관 의미하면서 쭉 얘기했습니다. 섬기는 의미도 있다. 그렇죠?
근데 평화가 중요해요. 슈퍼리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행정사들이 평화를 할 줄 안다. 자기 자신의 마음 평화, 가족과의 평화부터. 또 행정사 간에 서로 화목하고 평화하고. 우리 대한행사회가 지금 굉장히 큰 전문자유사 단체로 되어 있죠. 44만 7천 명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물론 뭐 개업 행정사는 뭐 한 3천여 명 됩니다만, 그러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두 사람 간에도 서로 평화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우리 행정사회도 평화로운 우리 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른 얘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바른 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도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지. 남을 비판하고 막 욕하고 좀 좋지 않은 자세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대한행사뿐만 아니라 국가 전문 자익사단체 모두가 다 서로 화합하고 평화해야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모든 기관도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고 평화해야 된다. 세계 인류도 평화를 해야 된다. 저는 제 소신이고 내 철학이고 내 인생관입니다. 평화, 화평을 이루자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디지털 행정. 이렇게 보세요. 디지털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디지털 행정뿐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지능형 정부 로드맵 개발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공동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민원 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국민상담 컨설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수사학에서 로고스 상담 설득에 있어서 논리가 정해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파토스 감성에 호소해야 되고 감성적 동일시해야 된다. 에토스 진실한 성품, 신뢰, 설득 방법이. 근데 이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로고스 지식도 있어야 되고 파토스 감성에 호소해야 되지만 에토스 신뢰성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 이름도 박완신이거든요.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 저 호는 남은입니다. 그래서 제 TV도 남은 박완신 TV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은 남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북녘에도 전하고 동서 남북 어디나 함께 전하는 그 전함으로서 평화를 이루는 바로 선함의 번짐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신뢰로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의 중심이다. 참 멋있는 얘기죠. 피터 드라카.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진실과 근면, 사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정말 신뢰를 주고 근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건강해요. 지금도 참 뭐 여러분들이 제 나이를 얘기 안 해도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벌써 교수 끝나고 사이버 시대, 디지털 시대, 사이버 총장을 하고 나니까 바로 2013년도 대학 교수 65세고 사이버 총장하니까 70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이후에 우리 행정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2013년도. 1회로 자격을 받고 1회 1기로 행정사 자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행정사 1기로 교육을 받고 기본 소양 교육을 받고 실습 교육 받고 그때는 한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교대 법원 앞에 소방행정사 사무소 설립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 사무실만 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서로 소통을 해요. 꼭 만나지 못하더라도. 디지털 시대에 다시 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앉아서 뭐 옛날 시대처럼 꼭 사무실에 앉아서 뭐 무슨 뭐 사람 상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일도 같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로고스, 포토스, 에토스 중 에토스가 중요하다. 바로 피터 드라카도 이런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우리 국가 전문자회사들 여러분들이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 체인지 에이전트 변동 역군으로서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인간관계를 잘하고 또 큰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뒤에는 이제 제 참고문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행정, 법률, 정치 뭐 이런 사회학 분야, 경영 분야 대학 교재를 한 20여 권 써서 교회에서 전부 이제 각 그 대학에서 교재로도 채택이 돼서 사용을 했고 또 이제 문화 시 수필집도 한 10여 권에서 문화예술과 함께 우리 사회과학과 연계하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1시간여 동안 제 강의 잘 청취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날이 왔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황야 생활, 힘든 생활이 있으면 반드시 또 편안한 꽃피는 이런 아름다운 산에서 삶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정말 기쁨과 감사로 건강을 지키면서 꼭 성공하는 행복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